요즘 부동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이 분양가 상한제죠. 서울에 사는 제 친구도 집을 사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데 얼마 전 국토부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보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설명을 제가 나름대로 해줬지만 전화상으로는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서 친구에게도 좀 더 쉽게 이해가 가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서 지금 집을 사는 게 좋은 건지 일반 분양을 기다리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분양가 상한제가 왜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역시 경제 상황이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증권시장, 부동산 시장 가리지 않고 모두 박살이 났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풀 수 있는 건 죄다 다 풀어봤지만 쉽게 회복이 되지가 않았었죠. 한참 부동산 침체기를 거치고 나서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 갭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분양권 투자에 이어 재건축 재개발까지 그 바람이 확산이 되는데, 아파트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면서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을 지정을 하고 이 부동산 대출도 압박을 하고 보유세 증세를 하는 등의 어떤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게 되는데, 강력한 규제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그 시기에 맞춰서 조금씩 주춤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가격이 뭐 확 거꾸로 진다거나 그러진 않았었죠.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많은 실거주자와 투자자들이 한동안 이 눈치를 살피는 장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전고점을 향해서 서서히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었죠.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고 금융시장에서도 나타나는 것들인데, 이 가격이 떨어질 만한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티면 오히려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엄청난데,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꺾이질 않으니까 지난 7월 달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분양권 전매, 보유세, 대출 규제 등 할 만한 것들은 상당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들 수 있는 이 규제 정책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듯이 이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할 차례가 왔던 거죠. 정부에서도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하려면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명분은 이렇습니다. 최근 1년간 서울에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12.54%가 상승을 했고, 이 분양가 상승이 서울 집값을 상승시키는 주 요인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서울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논리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현재 서울의 전세나 월세를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절대로 달가울 수가 없겠죠.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더 이상 집값이 올라가지 못하게 막겠다라는 것이 이 정부의 방향이고요. 이 방향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찬성하는 측도 있었겠고 반대하는 측도 있었겠죠. 찬성하는 측은 이 무주택자들 중에서 정부의 정책을 믿는 그 사람들이 집값을 꼭 내려달라면서 정부를 응원하는 입장인 거고, 반대하는 측은 이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집값이 안정이 되면 좋겠지만 이 정책이라는 게 꼭 긍정적인 효과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이 역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더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그 해당되는 지역에 분양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업자가 있을까요? 식당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야, 요즘 음식점들 가격이 너무 높아. 물가를 좀 진정시켜야겠으니까 너네 앞으로 해장국 8,000원씩 팔던 거 이제 6,000원씩 팔아.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남는 게 없는데요? 그래도 물가 안정이 좀 우선이니까 잔말 말고 6,000원을 팔아.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삼겹살을 1인분에 10,000원씩 파는 그 식당 사장님한테
요즘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심해. 물가를 좀 안정시켜야겠으니까 너네 그 삼겹살 1인분에 그 10,000원씩 팔던 거 앞으로는 8,000원에 팔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 식당의 사장님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계속 장사를 하고 싶으실까요?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나라의 정책이 우선이니까 군말 없이 따르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개고생해서 장사를 하는데 내가 이익을 남기지 못한다면 당장이라도 좀 때려치고 싶으실 겁니다. 분양사업도 마찬가지죠. 시행사든 조합원이든 그 사업 주체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토지 감정 가격에 기본 건축 가격만 더해서 분양을 하라고 하면 어떤 사업자가 새 아파트를 짓고 싶을까요? 아무도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지 않겠죠. 아파트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새 아파트를 갖고 싶어하는 수요는 계속 있는데 공급이 없어지니까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은 계속 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서울의 신축 아파트들 가격이 더욱 뛰고 있고요.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과 이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없을 때는 어땠죠? 집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서울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서울에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이 주체가 어떻게 바뀔까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땅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나 시행사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일반 분양을 받게 되는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어차피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 돈을 누가 내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조합원들은 이 일반 분양의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놔야 본인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낮아지는 것인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일반 분양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만큼을 이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익을 보는 것은 저렴하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주변에 신축 아파트 33평형 시세가 12억인데 분양가 상한제로 9억의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시세보다 3억을 싸게 구입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요즘 로또 분양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혜택이 저나 여러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이야기라면 그저 감사한 이야기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가점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동안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되고 자녀가 많아야 되는 거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더욱 좋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입지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현금은 또한 10억 정도 두둑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가요? 여러분은 여기에 좀 해당이 되시나요? 지금은 또 9억 이상 아파트 분양권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액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가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9억, 10억씩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결국에 이 혜택이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게 요점입니다. 물론 이 9억 이하 분양가 특공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들은 노려볼만 하겠지만 바늘구멍도 이런 바늘구멍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하는지 버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집을 현재 한 채 이상 소유하고 있고 추가로 매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미 현금 여력이 충분히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만 잘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본인이 감당이 되는 선에서 자기가 살 집 한 채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IMF 때나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처럼 큰 경제 위기가 오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경제 위기가 오면 집값도 떨어지는 거지만 우리들의 일자리부터 날아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럴 때 집이라도 한 채 있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위안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론적으로야 이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겠지만 집값이 안 떨어지면 계속 전세나 월세로 옮겨 다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집을 자꾸 옮겨 다니는 것도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죠. 또 막상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어디까지 떨어질 줄 알 수가 없어서 이 불안한 마음에 집을 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뭐 큰 욕심 없이 적정 금액으로 떨어지게 되면 집을 살 수 있으실 것 같은가요? 막상 경기가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주변에서든 언론에서든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이 부동산을 산다는 것이 정말 공격적인 투자자가 아니고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상투를 잡는 것 같이 느껴서 불안하신 분들은 아예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라는 게 항상 사이클이 있죠.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도 있는 것이고 떨어질 때가 있으면 다시 올라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그 다음 사이클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이 마음이 너무 불안하신 분들은 차라리 이번 텀을 넘기시고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을 더 많이 언급을 하게 됐는데 제가 정부를 비판을 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일반 분양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이 국소수의 현금 부자들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전세로 계속 떠들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한 5년 뒤, 10년 뒤에 3기 신도시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그 3기 신도시 가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3기 신도시에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분양가 상한제 반대 여론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정부에서는 좀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은 정부의 정책을 이길 수 없지만 정부의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서민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각자 자기 개인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위할 뿐이죠. 지금 정부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집권을 하고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펴는 것일 뿐이죠. 우리 개인들의 힘이 없습니다. 이 정책이 좋냐 나쁘냐를 백날 떠들어도 어차피 시행이 될 것은 시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고 우리가 더 잘 살게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열심히 경제 공부, 부동산 공부하셔서 자산을 지키고 더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분들은 역세권에 좋은 집도 사고 건물주도 될 수 있으실 겁니다. 나름대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본다고 했는데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편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